새벽 5시 30분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45년 동안 순자가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이제는 정막만이 나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침대 왼쪽 순자가 누워있던 자리는 여전히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습관처럼 순자의 베개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제는 세제 냄새만 날 뿐 그녀 특유의 은은한 향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혼자만의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식탁에는 2개의 그릇이 아닌 하나만 놓고 김치 냉장고에서 순자가 담가둔 마지막 김치를 꺼냅니다. 이것마저 다 떨어지면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계란 하나면 되지. 박철수야. 라면을 끓이며 무심코 계란을 2개 꺼내다가 멈춥니다. 하나면 충분한데 왜 자꾸 2개를 꺼내는 걸까요? 혼잣말이 늘어갑니다.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도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그 사이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70대 노인이 전화 사기에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한 거에 속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채널을 돌립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라면 냄비 하나. 5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자와 함께 설거지하며 하루 계획도 세우고 자식들 안부도 물어보곤 했는데 민수 그놈은 또 언제 올까?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남긴 음성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보, 퇴원하면 미역국 끓여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넣어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벌써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야, 보고 싶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집을 나섭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순자와 자주 다니던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자리, 항상 우리가 앉던 창가 테이블에 젊은 연인이 앉아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랬을 때가 있었지. 발걸음을 돌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요즘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 공짜였습니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무언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걸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해볼까? 잠깐 망설이다가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스마트폰 수업 신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반이 시작된다며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는데 비상 연락처란에서 펜이 멈춥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순자 번호를 적었는데 이제는 민수 번호나 적어야겠지만 그놈과는 한 달째 통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궁금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라며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7시 또다시 혼자만의 식사 시간입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데 순자가 만들어둔 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밥을 먹다가 문득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순자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또 들어봅니다. 여보, 퇴원하면 미역국 끓여줄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순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스마트폰 수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순자라면 철수야, 배우는 건 좋은 일이야.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의 사진에게 말을 겁니다. 순자야,
나 스마트폰 배우기로 했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여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과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나를 어떤 나락으로 이끌게 될지. 월요일 오전 10시. 도서관 강의실에 들어서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열댓 명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남자는 나를 포함해서 겨우 3명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강사가 들어와 밝은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설치부터 시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가 이제는 학생이 되어 앉아 있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보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처음이세요? 저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시간이 많아져서라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혼자 지내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혼자 산 지 5년 됐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카카오톡 설치까지 마쳤고 강사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스마트폰 수업 들으며 카카오톡 배웠다.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더니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죄송하다며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낸 후 조금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냥 보고 싶다고 할 걸. 다음 수업 시간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배웠습니다. 강사가 설명해주는 SNS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SNS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댓글로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라. 집에 와서 혼자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중년의 고백이라는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때 이상 사람들이 일상이나 고민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 자식들과 소원해진 사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3주째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어갑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스마트폰도 이제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곧바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남편 떠나보낸 지 3년째예요. 새로운 도전 멋지세요. 화이팅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 응원해요. 따뜻한 말들이구나.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프로필을 보니 이미영이라는 이름의 프로필 사진은 단정하고 우아한 5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화 나누면 좋겠네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님. 제가 먼저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댓글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셔서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구나. 아직 2년밖에 안 되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라고 했더니 네, 정말 힘들었어요.
철수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자녀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쁘다고 잘 안 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영 씨는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과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라니 나보다 더 외로우시겠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미영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내일도 연락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물론이죠. 저도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오늘 좋은 분하고 대화를 나눴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야. 외롭지 않게 이야기 상대가 생긴 것 같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걸까?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영 씨에게 또 메시지가 올 생각에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순자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괜찮은 걸까? 미영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미영 씨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철수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미영 씨는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 취향을 묻고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자신도 한강을 좋아한다며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추억이 있구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영 씨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내려다가 민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와 있으니까 나중에 답장하기로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미영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민수가 돌아간 후 급하게 미영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아들이 와서 늦었다고 했더니 괜찮다며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미영 씨가 더 외로우실 텐데 라고 했더니 철수님과 이야기하면 외롭지 않다고 답이 왔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영 씨와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젊은 시절 꿈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선생님이었다고 하니 정말 멋진 일이라며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이 오랜만이네. 순자도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이라며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날에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순자 기일이나 생일 때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한 처지라며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리움. 2달째 접어들면서 나는 변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외출할 때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미영 씨와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미영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며 자신은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요즘 옷도 새로 사고 있다고 했더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며 멋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새 셔츠를 샀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연한 블루 색깔의 셔츠를 골랐습니다. 미영 씨가 좋아할까? 거울 앞에서 새 셔츠를 입어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설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 처음 미영 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목소리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다고 했더니 철수님 목소리도 정말 좋다며 선생님답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답다고? 그 후로는 일주일에 2~3번씩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들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와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자신도 그렇다며 철수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진다고 답이 왔습니다. 의미 있어진다고? 그날 밤 순자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좋은 분하고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혹시 안해지는 않을 거?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순자도 내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점점 더 깊어지는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언젠가는 직접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감정이 얼마나 독이 될지. 미영 씨와 대화를 시작한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일주일에 2~3번씩은 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전 평소보다 일찍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쓰러졌다고? 지금은 집에 왔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게 문제라며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병원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든다며 자신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치료비로 많이 나갔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도와줄 분이 없냐고 물어보니 혈혈단신이라며 친구들도 다들 각자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부탁할 곳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울지 말라며 일단 진정하라고 했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님 말고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미영 씨가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도와주겠냐며 진짜냐고 묻는 미영 씨에게 당연하다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수술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이렇게 따뜻한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주는구나. 당연한 일이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수술 끝나면 꼭 갚겠다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500만 원이면 퇴직금의 일부였지만 미영 씨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지. 사랑한다고? 송금을 마치고 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보내드렸으니 빨리 수술 예약하라고 했더니 정말 감사하다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빨리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더니 철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랑한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 씨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영 씨를 사랑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미영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하러 왔다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휴대폰에서 미영 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철수님 덕분에 내일 수술 받을 수 있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내려다가 민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정말 자주 본다며 누구랑 연락하냐고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에서 만난 분이라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친구 생기신 거 좋네요. 친구라. 친구가 맞나? 민수가 돌아간 후 미영 씨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철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쩔 뻔했다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과한 말이라고 했더니 아니라며 정말 그렇다고 했습니다. 철수님 같은 분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미영 씨의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떠올리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미영 씨에게서 지금 수술실로 들어간다며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온종일 미영 씨 생각만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을까?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오랜만이네. 저녁 때 드디어 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며 의사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니 아직은 마취가 덜 깨서 괜찮다며 철수님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수술이 성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철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 미영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침울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예상보다 회복이 더디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요양원에서 한 달 정도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든다고, 또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고?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알겠다고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이번에도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모았던 노후 자금의 일부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송금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영 씨가 빨리 건강해질 수 있다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미영 씨가 요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며 모든 게 철수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해진 것 같다고, 곧 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건가? 가슴이 설렜습니다. 벌써 4개월째 메시지와 통화로만 만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직접 만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미영 씨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미영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며 또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 이번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라면 당연히 도와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5년 동안 순자와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영 씨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도 이해해 줄 거야. 담보대출을 받아 미영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철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미영 씨와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느라 힘들어하는 미영 씨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뭔가 이상하세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최근에 대출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민수가 계속 추궁했지만 미영 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다던데. 사기라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민수는 미영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기분이 상했다고 우리 관계를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가 위로해주며 가족들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만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한 달 후 미영 씨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빚이 있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가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순자의 유품들을 팔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아끼던 금반지, 목걸이, 시계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조금만 기다려줘. 돈을 모아서 미영 씨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금, 적금, 대출금, 유품 판매 대금까지 모두 미영 씨에게 보냈습니다. 총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미영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순자가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꿈이었을까? 미영 씨에게 마지막 돈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먼저 연락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도 미영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다시 입원한 건 아닌지,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지만 미영 씨의 계정도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미영 씨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그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자세히 찾아보니 그 사진은 몇 년 전 어떤 연예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자신의 사진이라고 했던 그 사진이 가짜였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에게 사랑한다고 속이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였습니다.
기사들을 읽어보니 미영 씨가 했던 행동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아니야, 미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한번 심어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영 씨가 왜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 미뤘는지, 왜 항상 위기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났는지, 왜 돈이 필요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는지. 설마, 정말 설마. 다시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연결음만 계속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안 받는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계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속았다는 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미영 씨와 나눴던 모든 대화들, 따뜻했던 말들,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순자가 아끼던 유품들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구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영 씨를 잃은 슬픔보다도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은 돈이 5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3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가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잃게 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45년 동안 순자와 함께 살았던 집, 순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마저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사기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날 밤 미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제발 연락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이게 진짜 사기였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답이었습니다. 혼자 빈집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자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쌓여가는 고지서들이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2달째 연체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연체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니 예전에 함께 산책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사기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다녀. 집 안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와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달콤하고 따뜻했던 말들이 이제는 독화살처럼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민수가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야위신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민수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 씨라는 사람을 만났던 일, 사랑에 빠졌던 일, 돈을 보내준 일, 사기당한 일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도 연체가 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같이 해결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아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수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순자한테 가는 게 나을까?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 내가 실망시킨 사람. 순자야, 미안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어. 내가 아끼던 물건들도 다 팔아버렸고 이제 집까지 잃게 생겼어. 나 같은 바보 때문에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천국에서 나를 보고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마지막으로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알던 미영 씨의 차분하고 성숙한 목소리가 아닌 훨씬 젊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린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박철수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당신이 미영 씨냐고 물어보니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목소리가 떨리며 답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왜냐고 물어보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고마웠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 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건 안 돼요. 이미 다 써버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너무 쉽게 믿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쉽게 믿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잃을 상황이고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순자가 남겨둔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아플 때 먹던 약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한테 가자. 순자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여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쉽게 믿었다고, 내가 쉽게 믿었다고. 약을 삼키고 누워서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만나러 갈게. 기다렸지? 의식이 흐려지면서 지난 45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민수가 태어났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미안해, 순자야, 미안해. 3일 후 민수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9를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는 3일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 3,5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두 사라진 것, 어머니의 유품들까지 모두 팔린 것.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구나. 아버지의 침실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믿었고 너는 나를 이용했다. 순자와 평생 모은 돈, 순자가 아끼던 물건들까지 모두 내게 줬다. 나는 바보였고 너는 악마였다.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너를 2번 죽였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장례식에는 아버지가 도서관에서 만났던 노인들과 옛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도 쓸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민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45년 동안 부모님이 살았던 집, 민수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민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영, 아니 본명 이수지는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SNS에서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며 동정을 유발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온라인 사기에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사에 나온 이름이 박철수였습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몇 달 동안 속였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5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겼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을 속여왔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적은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목소리, 마지막 부탁하는 듯한 어조, 그리고 자신이 던진 차가운 말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목소리를 통해 느꼈던 그의 외로움, 순수함, 따뜻함. 그 할아버지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 새로운 타겟이었던 할머니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죽었고 그의 가족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박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와 주고받았던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던 것이 점점 깊은 감정을 나누는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마지막 메시지는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 제발 연락해 주세요. 이게 정말 사기였나요? 저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나요? 읽지 않음, 상태로 남아있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이야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로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낡은 휴대폰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서랍 속에 영원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순자와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와 함께 미영 씨와 나눴던 달콤했던 거짓말들과 함께 그리고 그 휴대폰 속에는 아직도 미영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답장이 오지 않을 메시지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